어휴, 냄새야.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니?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낫겠다. 밍크 코트를 두른 여자는 콩나물 좌판을 구둣발로 툭 차며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네가 죽고 못 살던 그 남자 식물인간 됐다. 빚더미랑 병수발 다 떠안아. 안 그럼 오늘 밤 갖다 버릴 테니까. 벼랑 끝에 몰린 여자는 식물인간이 된 첫사랑을 살리기 위해 제 발로 지옥 같은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계모는 짐짝 2개를 한 번에 처리했다며 쾌재를 불렀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그 남자가 사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어둠이 내리고 보일러마저 끊긴 차가운 방 안, 멈춰있던 심장 박동기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걷어찬 복덩이가 재앙이 되어 돌아오는 짜릿한 인과응보의 현장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깊은 교훈과 악인들을 향한 속 시원한 참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박 행운을 불러오는 든든한 복주머니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가슴 벅찬 인생 역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겨울비가 재래시장 골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지라는 붉은 페인트 글씨가 빗물에 번져 흉물스럽게 흘러내리는 담벼락 아래 영숙은 비닐 한 장으로 근근히 비를 피하며 마지막 남은 콩나물 시루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습기 찬 냉기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오르고 텄지만 영숙은 젖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하듯 목소리를 높였죠. 떨이요 떨이. 마지막 남은 콩나물 다 가져가시면 1,000원에 드려요. 국 끓여 드시면 시원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질척이는 진흙바닥을 피해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영숙의 낡은 패딩 점퍼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액정에 뜬 집주인이라는 세 글자를 보자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3달째 월세가 밀려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전화를 받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고인 무릉덩이를 밟으며 영숙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튀긴 흙탕물이 영숙의 앞치마로 튀었지만 차문이 열리자 영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화려한 밍크 코트를 두르고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질척한 흙을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영숙을 훑어보았습니다. 최 여사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휴, 냄새야.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니?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낫겠다. 영숙은 엉거주춤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장사판에 와서 이러세요? 최 여사는 대답 대신 수행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영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30년 전 영숙이 그토록 사랑했던 첫사랑 민호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어떻게 이 사진을? 최 여사가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죽고 못 살던 그 강민호, 지금 숨만 붙어서 허수아비처럼 누워 있어.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더니 충격받고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됐단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듬직하고 따뜻했던 민호가 식물인간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영숙에게 한 걸음 다가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 없다고 내쫓으라는데 빚쟁이들이 병실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그래서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너한테 기회를 주러 왔다. 영숙은 멍한 눈으로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민호의 법적 보호자가 돼. 혼인 신고하고 그 사람 빚이랑 병수발 네가 다 떠안아. 그럼 내가 시설로 보내지는 않게 해주마. 안 그러면 민호 오늘 밤 당장 아무도 모르는 산속 요양원으로 팔려갈 거야.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빚더미에 앉은 식물인간의 아내가 되라니 벼랑 끝에서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밧줄인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겠어요. 민호 씨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최 여사는 그럴 줄 알았다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영숙은 콩나물 좌판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최 여사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덜컹거리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도심 외곽의 부촌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 차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원에는 값비싼 조경수들이 심겨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산하고 삭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최 여사의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가장 안쪽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여사가 턱짓으로 방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 내 신랑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숙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열린 문 너머로 각종 기계 장치들이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삐, 삐, 삐. 방 안은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침대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영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30년 전 태산 같았던 어깨와 호탕한 웃음을 가졌던 민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움푹 패인 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 민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영숙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손목에는 무언가에 눌린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듯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호가 아니라 방치, 아니 가혹행위였습니다. 영숙이 민호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나왔어. 영숙이 왔어. 하지만 민호는 아무런 대답 없이 천장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영숙을 담지 못한 채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등 뒤에서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최 여사가 팔짱을 끼며 독촉했습니다. 감상 그만하고 여기 도장 찍어. 오늘 당장 혼인신고 안 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용역들 불러서 치워버릴 거니까. 영숙은 민호의 앙상한 손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민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지금 이 손을 놓으면 민호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붉은 인주를 손가락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혼인 신고서의 배우자란의 지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쿵!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지문이 마치 영숙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도장을 찍자마자 최 여사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최 여사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이제 법적으로 넌 민호 아내고 민호 빚은 다 내 거야. 이제 보호자로서 책임을 져야지. 당장 짐 싸서 들어와. 영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당장 들어오라니요? 전세금도 빼야 하고 정리할 시간이. 최 여사가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가 진 빚 이자가 얼만 줄 알아? 내 전세 보증금 당장 빼서 가져와. 그거라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증금은 영숙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기세에 눌린 영숙은 결국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방을 빼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 옷가방 2개만 덜렁 들고 저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택의 고용인들이 영숙을 쳐다보는 눈빛은 새 사모님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숙을 호구 잡힌 무보수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도우미 장 씨가 곰팡이가 슬어 거뭇거뭇한 앞치마를 영숙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장 씨가 턱으로 싱크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들어왔으면 밥값을 해야죠. 사모님이 설거지 쌓인 거 보기 싫어하세요. 저기 있는 거 다 닦으세요. 영숙은 기가 찼습니다. 오늘은 서류상이나마 신혼 첫날이었습니다. 축복은커녕 남의 집 부엌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된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영숙이 앞치마를 받아들며 항변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 간호하러 온 사람이지 도우미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최 여사가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최 여사가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간호비 줄 돈 없다고 했잖아.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값은 해야지.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영숙은 입술을 꾹 다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은 기름때가 잔뜩 껴 있었습니다. 영숙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수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수세미가 손바닥을 긁을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만이 적막한 주방을 채웠습니다. 최 여사는 감시하듯 영숙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죠. 2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설거지를 마친 영숙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최 여사가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했으면 민호 데리고 별채로 가. 본체에는 방 없으니까. 영숙은 짐 가방을 들고 최 여사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뒤편 정원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개조한 건물이었습니다. 외풍이 심해 문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이었죠. 영숙은 고용인들의 도움을 받아 민호를 휠체어에 태워 별채로 옮겼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민호의 고개가 힘없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별채의 문을 열자 싸늘한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난 건지 바닥은 얼음장 같았고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위한 방이 아니라 짐짝을 넣어두는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숙은 민호를 침대에 눕히고 가져온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습니다.
영숙이 민호의 차가운 볼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민호 씨.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 내가 지켜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밖에서는 으스스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굳어버린 그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숙이 맞이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촛불도 와인도 축복도 없는 오직 절망과 연민만이 가득한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이 차가운 별채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줄은 말이죠. 그리고 죽은 듯 누워있는 민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영숙은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듯한 고립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저택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들어온 첫날, 시간은 어느덧 저녁 6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을씨년스러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빗물은 낡은 별채의 창문을 톡톡 두드리며 영숙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조여왔죠. 별채 안은 보일러가 고장난 탓에 냉기가 맴돌았고 영숙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짐을 풀었습니다. 짐 정리를 대충 마친 영숙은 우선 민호의 기저귀부터 갈아주기로 했습니다. 최 여사의 말대로라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했을 테니 위생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민호의 환자복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풀던 영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며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정말. 영숙의 입에서 탄식과도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민호의 엉덩이와 등 허리 부분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던 탓에 생긴 욕창이었습니다. 살이 빨갛게 부어오르다 못해 심하게 짓물러버린 환부들은 그동안 민호가 이 차가운 방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방치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단순히 간병인을 쓰지 않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짐짝처럼 던져두고 죽기만을 기다린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그토록 당당하고 건강했던 남자가 자신의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한 채 짓물러버린 상처를 안고 견뎌왔을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최 여사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우선은 민호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영숙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본체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본체 주방 문을 열자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방 식탁에는 최 여사와 장 씨가 마주 앉아 갓 구운 한우와 따뜻한 전골을 즐기며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비에 젖은 채 들어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싸늘하게 꽂혔습니다. 가사 도우미 장 씨가 고기를 씹으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밥상 다 치우면 오라니까 왜 벌써 와서 난리예요? 입맛 떨어지게. 영숙은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약 주세요. 민호 씨 엉덩이 피부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욕창 방지 연고랑 소독약, 거즈 좀 주세요. 당장요. 영숙의 절박한 외침에도 최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아하게 와인 잔을 돌리며 장 씨에게 눈짓을 보냈죠. 최 여사가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장 씨 뭐해? 약 달라잖아.
시끄러우니까 대충 아무거나 던져줘. 장씨는 귀찮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찬장 구석을 뒤적거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영숙에게 던지듯 건넨 것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연고 튜브 하나였습니다. 장씨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옛다. 이거면 되죠? 약값이 얼만 줄 알아요? 있는 사람 더 챙겨주는 건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영숙이 연고를 집어들어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1년도 더 지난 폐의약품이었습니다. 영숙이 기가 막혀 장씨를 노려보자 장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싫으면 도로 내놓든가.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비싼 약 발라봤자 무슨 소용이라고 유난이야, 유난은.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연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들과 싸워봤자 얻을 건 없고 민호는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영숙은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장씨가 식탁 한 구석에 놓인 양푼을 가리켰습니다. 간 김에 밥이나 가져가요. 거기 식구들이 먹다 남은 찬밥이랑 김치 좀 담아놨으니까. 양푼 안에는 밥풀이 말라 비틀어진 찬밥 덩어리와 국물이 튀어 지저분해진 김치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밥만도 못한 취급이었지만 영숙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굶으면 민호를 돌볼 힘조차 낼 수 없었으니까요. 영숙은 굴욕을 삼키며 양푼을 들고 다시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별채로 돌아온 영숙은 민호의 욕창 부위를 닦아내고 유통기한 지난 연고라도 정성껏 발랐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조금은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민호에게 밥을 먹일 차례였습니다. 씹을 힘이 없는 민호에게는 부드러운 유동식이 필요했습니다. 영숙은 쌀을 물에 불려 믹서기에 넣고 코드를 꽂았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믹서기가 돌아가려는 찰나 갑자기 별채의 문이 벌컥 열리며 장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장씨는 다짜고짜 콘센트에서 믹서기 코드를 확 뽑아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영숙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장씨는 허리에 손을 얹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데 기계를 돌려요? 사모님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질색하시는 거 몰라? 영숙이 억울함에 항변했습니다. 아니, 민호 씨 먹일 미음 만들려면 쌀을 갈아야 하잖아요. 손으로 언제 다 갈아요? 장씨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맷돌을 발로 툭 찼습니다. 이거 뒀다 뭐해? 옛날엔 다 이걸로 해먹었어. 정성이 부족하니까 기계 타령이지. 전기 쓰지 말고 이걸로 갈아요. 한 번만 더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 들리면 그땐 전기도 끊어버릴 줄 알아. 장씨는 으름장을 놓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은 망연자실하여 맷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맷돌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차가운 방 안에 맷돌 갈리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불린 쌀을 한 숟가락씩 넣어가며 맷돌을 돌렸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느라 지친 어깨와 팔이 끊어질 듯 아파왔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30분, 1시간. 영숙은 쉬지 않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쓰라렸지만 오직 민호에게 따뜻한 미음 한 모금을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뽀얀 쌀 미음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미음을 식혀 민호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민호 씨, 밥 먹자. 이거 먹어야 힘내서 일어나지. 내가 손으로 갈아서 만든 거야. 영숙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조심스럽게 민호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삼키는 기능조차 온전치 않았습니다. 입안으로 들어간 미음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영숙은 자신의 옷소매로 민호의 입가를 닦아주며 다시 한번 숟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제발 한 숟가락만 넘겨봐요. 응? 민호 씨, 나 봐서라도 힘 좀 내봐요. 영숙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민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흘러내린 미음은 그의 턱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은 너무나 무력했고 그를 지키려는 자신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서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이네. 그때였습니다. 별채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더니 이번에는 최 여사가 직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실내복 차림의 최 여사는 방 안에 퍼진 밥 냄새를 맡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미음 그릇과 영숙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최 여사가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꼴값들을 떤다 아주. 산송장한테 밥 먹인다고 그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다 흘리고 난장판을 만들었네. 차도는 쥐뿔도 없고 돈만 까먹는 기계 덩어리 같으니라고. 그녀의 시선이 민호의 침대 머리맡에 있는 의료기기들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호흡을 돕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체온을 유지해주는 온열 매트의 조절기가 붉은 불빛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죠. 최 여사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최 여사가 기계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죽은 목숨 붙여놓는 거 다 사치고 낭비야. 그녀는 망설임 없이 멀티탭의 전원 스위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최 여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숙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안 돼요. 이것 끄면 민호 씨 숨 넘어가요. 체온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요. 최 여사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되면? 그럼 차라리 잘된 일이지. 나도 이 지겨운 짓거리 좀 끝내자. 비키지 못해? 최 여사는 영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려 기력이 쇠한 영숙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틈을 타 최 여사는 멀티탭의 스위치를 탁 소리가 나게 꺼버렸습니다. 삐 하는 기계음이 끊기더니 민호의 호흡을 돕던 보조장치와 온열 매트의 불빛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윙윙거리던 기계 소음이 멈추자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섬뜩하게 남았습니다.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건 범죄야. 다시 켜요, 빨리. 영숙이 다시 코드를 꽂으려 하자 최 여사는 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최 여사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전기세 네가 낼 거 아니면 조용히 해. 이 집에서 내 허락 없이 전기 1와트라도 썼다간 그날로 쫓겨날 줄 알아. 최 여사는 영숙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쓰러진 영숙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땐 네가 알아서 처리해.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관리 잘하라고. 최 여사는 악담을 퍼붓고는 문을 쾅 닫고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풍이 심한 별채는 금세 냉동고처럼 변해갔습니다. 민호 씨, 민호 씨. 영숙은 기어가듯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기계가 꺼지자 민호의 호흡이 눈에 띄게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체온 유지가 생명인 환자에게 이 추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영숙은 미친 사람처럼 장롱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곰팡이 핀 얇은 혼잎을 몇 장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가져온 짐 가방을 털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 스웨터, 목도리, 있는 대로 다 꺼내 민호의 몸 위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호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영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여보, 정신 차려. 놔두고 가면 안 돼. 영숙은 결국 신고 있던 양말까지 벗어 민호의 발에 신겨주고 자신의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로 올라가 민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뜻해질 거야. 내가 안아줄게. 영숙이가 안아줄게. 영숙은 민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아주 느리고 미약한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그 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섬광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마다 기계들이 멈춰버린 방 안의 풍경이 괴기스럽게 비쳤습니다. 영숙은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것 같은, 아니, 거대한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민호 씨,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나한테 콩나물값 깎아달라고 실실 웃었잖아. 그때 당신 진짜 촌스러웠는데. 나 그때부터 당신 좋아했어. 영숙의 눈물이 민호의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밤만 버텨줘. 오늘만 넘기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발 죽지 마. 영숙의 간절한 기도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영숙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피로에 지쳐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지쳐 있었기에 보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눈물이 떨어진 민호의 눈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생명의 불씨가 영숙의 뜨거운 눈물과 체온에 반응하여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영숙은 그 작은 기적을 눈치채지 못한 채 차가운 어둠 속에서 민호를 껴안고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저택의 별채, 가장 춥고 어두운 그곳에서 기적과 반전의 씨앗은 그렇게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밖에서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창밖에는 적막한 어둠만이 무겁게 깔려 있었죠. 하지만 별채의 작은 방은 여전히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체온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뜬 눈으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잠든 사이에 잘못되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영숙은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놓인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민호와의 마지막 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초라한 신혼 첫날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영숙은 물기를 꽉 짠 수건으로 민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고생으로 거칠어진 피부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수증기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차갑게 굳어버린 팔을 주무르며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왔던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밤이었기에 영숙은 처음으로 마음껏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 기억나? 우리 20살 때 당신이 나한테 쭈쭈바 사주면서 뭐라고 했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공주님처럼 살게 해준다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 영숙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마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울먹였습니다. 거짓말쟁이. 공주님은커녕 빚더미에 앉은 식물인간 남편이라니. 이게 뭐야? 나 억울해서 못 살아. 민호 씨, 나 봐봐. 나 영숙이 왔잖아. 제발 눈 좀 떠봐.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민호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민호의 멈춰버린 감각을 깨운 것일까요? 아니면 영숙의 애절한 목소리가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의식을 두드린 것일까요? 영숙이 민호의 목덜미를 닦아주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행동을 멈췄습니다. 바람소리겠지. 내가 너무 간절해서 환청을 들은 거겠지. 영숙은 숨을 죽이고 민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문이 열리듯 힘겹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영숙은 너무 놀라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철퍽 소리를 냈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이내 서서히 초점을 찾아 영숙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퀭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입을 틀어막고 다가가려 하자 민호가 눈을 크게 뜨며 다급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검은 자위가 문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문, 잠가.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영숙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영숙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다시 한번 더 간절하고 절박한 눈빛으로 쥐어짜듯 속삭였습니다. 빨리, 놈들이 알기 전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영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방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에 잠금 장치를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구석에 있던 낡은 의자를 끌어다 문손잡이 아래를 받쳤습니다. 철컥. 밀실이 만들어지자 영숙은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깨어난 거야? 나 알아보겠어? 영숙이 묻자 민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를 잡고 상반신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탓에 근육이 말을 듣지 않는지 그의 팔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민호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컵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보온병에 물을 컵에 따라 민호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민호는 타는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물을 삼켰습니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민호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나 의식불명 아니었어. 다 듣고 있었어. 네가 왔을 때부터 최 여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여태까지 다 알면서 누워 있었던 거야? 민호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 밤 내 링거에 약을 탔어. 신경마비제랑 수면제를 섞어서 나를 강제로 재운 거야.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 회사를 가로채려고. 민호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 여사는 단순히 간병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호를 죽어가게 만든 악마였던 것입니다. 영숙은 소름이 끼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꼼짝없이 당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 그래서 간호사가 약을 넣고 나가면 혀 밑에 숨겨뒀던 해독제를 삼키거나 억지로 토해내면서 버텼어. 하지만 이미 몸에 퍼진 독기 때문에 몸이 마비되는 건 막을 수가 없었어. 민호는 자신의 앙상한 다리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 소리도 지를 수 없고. 그 여자가 내 옆에서 언제 사라지나 왜 안 떠나나 저주하는 소리를 매일 생생하게 들어야 했어. 그건 정말 지옥이었어. 영숙은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혼자서 그 긴 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인마의 저주를 들으며 공포와 싸웠을 민호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그것도 모르고 나는 당신이 날 버린 줄 알고. 민호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을 들어 영숙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30년 전과 다름없이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와줘서 산 거야. 어제 저녁에 그 여자가 보일러 끄고 갔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체온이 떨어지면서 의식이 흐려지는데 네가 나를 안아줬잖아. 내 체온이, 내 목소리가 나를 붙잡아줬어. 민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영숙의 얼굴을 떨리는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영숙은 민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빚더미에 앉은 절망, 그리고 오늘 하루 겪었던 모멸감이 민호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호 역시 영숙을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지만 영숙에게는 그 어떤 거목보다 든든한 품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천둥 소리가 우르릉하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에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 소리를 덮어주는 하늘의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젖은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민호의 눈빛이 방금 전의 애틋함에서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맹수의 눈빛, 복수를 다짐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살아있는 눈빛을 보자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요. 살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좁고 차가운 별채 방 안,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열기가 차가운 공기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다시 거세지고 있었지만 잠긴 문 안쪽에서는 기적과 반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굳게 잠긴 별채의 밀실한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한기가 아닌 복수를 향한 뜨거운 투지의 열기였죠. 민호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댄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매트리스의 옆면을 가리켰습니다. 낡아서 실밥이 터져 나온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허름한 부분이었습니다. 영수가 저기 매트리스 솔기 보이지? 서랍에 있는 커터 칼로 저기 좀 뜯어줘. 그 안에 내가 숨겨둔 게 있어. 영숙은 서랍을 뒤져 녹슨 커터 칼을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영숙은 의문을 품을 새도 없이 칼날을 밀어 올렸습니다. 투둑, 투둑. 칼날이 지나갈 때마다 낡은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벌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자 손끝에 차가운 비닐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먼지를 뒤집어 쓴 두툼한 황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숙이 봉투를 민호에게 건네자 민호는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형 녹음기 하나와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서류 뭉치, 그리고 붉은색 도장이 찍힌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녹음기를 영숙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내 생명줄이야. 그 여자가 장 씨랑 작당하고 나한테 약 먹일 때 나눴던 대화, 그리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모의했던 내용이 여기 다 녹음돼 있어. 내가 쓰러지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채고 침대 밑에 숨겨뒀던 건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몰랐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최 여사가 영숙에게 덮어 씌운 빚서류가 모두 조작된 가짜임을 증명하는 이면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 최 여사가 너한테 20억 빚이라고 했지?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자기들이 회사 돈 횡령해 놓고 그 구멍 메우려고 너를 허수아비로 세운 거야. 이 서류만 있으면 그 여자 콩밥 먹는 건 시간 문제야. 영숙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최 여사의 악랄함에 치가 떨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래? 난 그것도 모르고 평생 빚 갚으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민호는 그런 영숙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 통장을 펼쳐 영숙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잔액 200억 원. 영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 10, 100, 1000만. 0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200억 원. 평생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영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호 씨 빚쟁이라며. 사업 망해서 알거지 됐다며? 민호가 피식 웃으며
예전에 자신만만했던 사업가의 표정을 잠시 지어 보였습니다. 최 여사 눈을 피해서 미리 빼돌려둔 비자금이야. 회사 지분 판 돈이랑 부동산 처분한 거, 내 진짜 전 재산이지. 놈들은 내가 빈털터리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겠지만, 진짜 알짜배기는 여기 있었어. 민호는 통장을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영숙아, 이 돈 다 내 거야. 네가 내 목숨값이고 내 보호자니까.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미천이자 저 악당들을 처단할 무기야. 받아서 날 도와줘. 영숙은 화들짝 놀라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200억이라는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난 이런 거 바라고 온 거 아니야. 당신 살리려고 온 거지, 돈 보고 온 거 아니라고. 난 무서워. 민호는 그런 영숙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알아. 내 진심 아니까 주는 거야. 너라면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거니까. 내일 아침 저 문이 열릴 때 보란 듯이 밟아줘야지. 억울하지도 않아? 네가 당한 수모, 내가 당한 고통. 배로 갚아줘야지.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영숙은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영숙은 결연한 표정으로 통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울게. 당신 다리, 당신 손이 되어서 저 여자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때 민호가 침대 아래쪽 깊숙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 거기 검은색 가방 좀 꺼내줘. 영숙이 가방을 꺼내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소형 근육 자극기와 탄력 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나 볼 법한 기구들이었습니다. 밤마다 놈들이 잠들면 이걸로 근육을 자극했어. 기계 소리가 나면 들킬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기 살기로 버텼지. 덕분에 완전히 굳지는 않았어.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영수가 나 좀 일으켜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영숙은 민호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으윽,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다리는 제멋대로 꺾이려 했고 무릎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침대 난간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버텼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민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영숙은 울먹이며 민호의 허리를 단단히 받쳤습니다. 민호 씨,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아니야. 내일 아침 최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난 반드시 두 발로 서 있을 거야. 휠체어에 앉은 무력한 환자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으로서 그 여자를 맞이할 거라고. 민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안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열기가 차가운 공기를 데웠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다리를 주무르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었고 민호는 그때마다 고통을 삼키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호는 비록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혼자서 의자에 앉아 상체를 꼿꼿이 세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숨겨둔 선불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 내일 아침 7시. 작전 개시.
경찰 대동하고 별채로 진입해 모든 증거 확보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민호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최 여사의 예상 반응과 대처 방안을 의논하며 완벽한 복수를 위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 하늘은 차갑도록 맑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민호가 옷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옷장 깊숙한 곳에 보면 내 양복이 있을 거야. 제일 좋은 걸로 꺼내줘. 영숙은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먼지 쌓인 슈트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가 회장 시절 즐겨 입던 최고급 맞춤 정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구겨진 정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다림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스팀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영숙은 단순히 옷을 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민호의 인생,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자존심을 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주름이 펴질 때마다 영숙의 표정도 점점 더 당당하게 변해갔습니다. 영숙의 도움을 받아 정장을 갖춰 입은 민호. 비록 얼굴은 헬쑥하고 몸은 말랐지만 잘 재단된 슈트를 입고 넥타이까지 매자 예전의 총기 어린 사업가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호가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자 영숙도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옷 중 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더 이상 시장통 아줌마도 식모도 아닌 회장 사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가 영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내일 아침 문이 열릴 때 절대 기죽지 마. 당신은 이제 회장 사모님이야. 고개 빳빳이 들고 나만 믿어. 영숙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요. 나 이영숙이야. 시장통에서 30년을 버틴 여자라고. 그깟 여자들한테 앉아. 동이 트고 밖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째깍째깍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별채 앞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기 전에. 최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쾅쾅거리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영숙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굳게 잠긴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문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별채 앞마당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최 여사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굳게 닫힌 별채 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구급차 요원들과 건장한 체격의 인부들이 공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밤새 난방이 끊긴 차가운 방에서 민호가 의식을 잃었거나 더 나쁜 상황이 되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 민호를 아무도 모르는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눈에 가시인 영숙은 빈손으로 내쫓을 작정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명품 구두로 바닥을 탁탁 치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문 하나 여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걸려? 날 새겠네. 그녀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어우, 퀴퀴해. 환자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 야, 너희들 뭐해? 빨리 문 열어. 사람 눈에 띄기 전에 빨리 씻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녀의 호통에 인부 반장이 공구를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문이 낡아서 잘 안 열리네. 우지끈, 쾅. 인부들이 힘을 주자 낡은 나무 문은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경첩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뽀얀 먼지와 함께 별채의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최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치 짐짝을 치우러 들어가는 사람처럼 거만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빨리빨리 움직여. 이불째 들어서 차에 실으면 돼. 상태가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최 여사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려던 그녀의 두 발이 바닥에 딱 붙어버린 듯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은 방 안,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쓰러진 환자도 울고 있는 영숙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날 선 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젯밤 영숙이 정성껏 다림질해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의자에 꼿꼿이 앉아 문 쪽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창백하고 뺨은 헬쑥했지만 머리를 말끔하게 넘기고 넥타이까지 맨 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영숙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당당한 눈빛으로 최 여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 같은 광경에 최 여사와 인부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정막을 깬 것은 민호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인사가 너무 거치시네요. 남의 신혼방 문을 이렇게 부수고 들어오시다니 예의가 없으십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최 여사는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마치 헛것이라도 본 듯 공포에 질린 최 여사를 보며 민호는 입꼬리를 비틀어 차가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금 민호의 상태는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 그의 다리는 통증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민호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민호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과 받침이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지만 민호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신용을 하며 최 여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왜요? 제가 쓰러져 있을 줄 알았습니까?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서 어쩌나. 상황 파악이 안 된 인부 반장이 쭈뼛거리며 최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독한 환자라면서요? 그냥 데려가면 된다면서요? 당황한 최 여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 다 쇼야. 허세 부리는 거라고.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야. 야, 뭐해? 빨리 잡아. 저 사람 당장 끌어내. 돈 더 줄 테니까 당장 차에 실어. 최 여사의 고함에 인부들이 멈칫거리다 다시 다가오려 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영숙은 본능적으로 민호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오지 마요. 당신들 이거 범죄야. 영숙이 소리쳤지만 인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영숙의 팔을 잡아 만류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바닥으로 휙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는 최 여사가 관리하던 간병일지의 사본이었습니다. 민호가 지팡이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툭툭 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 당신들 움직이기 전에 그거부터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당신들을 공범으로 만들 증거거든. 인부 반장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민호에게 투여된 정체불명의 약품 이름과 용량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당신들은 단순 업무 방해가 아니라 특수상해 및 감금의 공범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 실시간으로 내 변호사한테 전송하고 있거든. 민호는 거짓말처럼 스마트폰을 들어 그들을 찍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끌어내고 싶으면 와. 대신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닿는 순간 당신들 인생은 복잡해질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써서라도 당신들 죗값 치르게 해줄 테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기세에 고작 일당 몇 푼 받고 온 사람들은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형님, 이거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감금이라잖아요. 야, 우린 빠지자. 괜히 휘말리겠다. 인부 반장이 최 여사를 향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얘기가 다르잖아. 우린 이런 일인 줄 몰랐소. 우린 빠질 테니까 가겠소. 인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별채에는 최 여사와 그녀의 신복인 가사 도우미 장 씨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문짝이 뜯겨나간 횡한 입구로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닥쳤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마저 도망치자 최 여사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이 무책임한 사람들, 돈 받고 어딜 도망가. 최 여사는 씩씩거리며 민호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네가 멀쩡하다고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넌 환자야. 내가 너 병원에 입원시킬 거야. 그녀가 장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장 씨, 뭐하고 있어? 저게 어디서? 저것들 당장 붙잡아. 우리가 직접 끌고 가면 돼. 빨리. 하지만 장 씨는 이미 사색이 되어 문 밖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위잉하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저택대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경찰이에요. 경찰이 왔어요. 장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기며 민호를 향해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최 여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여자가 밥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줬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가장 믿었던 신복의 배신에 최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보다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민호와 영숙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이 의리 없는 여편니가 네가 나한테 덮어 씌워? 최 여사는 괴성을 지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묵직한 유리 꽃병에 꽂혔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저놈만 사라지면. 이성은 마비되고 분노만이 남은 최 여사는 꽃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다 너 때문이야. 최 여사가 꽃병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민호가 아닌 영숙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민호를 지키기 위해 앞에 서 있던 영숙이 목표물이 된 것입니다. 영숙 씨 위험해. 안 돼. 민호 씨. 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고 민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있는 힘을 다해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허공으로 휘둘렀습니다. 챙그랑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호의 지팡이가 꽃병을 쳐냈습니다. 꽃병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중심을 잃은 최 여사는 비틀거리다 바닥으로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최 여사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를 바닥에 짚고 겨우 버티고 섰습니다. 영숙을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은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넘어진 최 여사를 내려다보는 민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와 함께 경찰입니다. 다들 그대로 있으세요. 라고 외치는 형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주저앉은 최 여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다들 꼼짝 마세요. 움직이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의 굵직한 목소리가 깨진 꽃병 파편이 낭자한 별채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최 여사의 얼굴 위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변호사 불러. 최 여사는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형사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옷은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어 엉망진창이 되었고 잘 정돈되었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그녀의 몰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 옆에서 벌벌 떨고 있던 도우미 장 씨는 형사가 다가오자마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저 여자가 회장님 밥 주지 말라고 시켰고 약도 저 여자가 줬어요. 저는 월급 받는 죄밖에 없어요. 장 씨의 비겁한 배신에 최 여사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여편니가 네가 챙겨간 뒷돈이 얼만데 딴소리야. 너도 공범이야. 서로를 헐뜯으며 바닥을 기는 두 악인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택에서 여왕처럼 군림했던 최 여사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고 영숙을 괴롭히던 장 씨의 기세도 비누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김 변호사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아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형사팀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증거물이 담긴 가방을 건넸습니다. 여기 강민호 회장님께서 직접 수집하신 증거물입니다. 최은주 씨의 횡령 내역이 담긴 이중장부 그리고 강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CCTV 영상입니다. 형사팀장은 증거물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군요. 현행범 체포에 증거까지 완벽하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겁니다. 형사들이 최 여사와 장 씨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민호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강민호, 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민호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지고 난 뒤 긴장이 풀린 민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다리를 지탱하던 힘이 빠지며 그가 쓰러지려 하자 옆에 있던 영숙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달려들어 그를 받아 안았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영숙의 품에 안긴 민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영숙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영숙아.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민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소매로 그의 땀을 닦아주며 울먹였습니다. 그래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아픈 것만 나으면 돼요. 구급차 불렀으니까 조금만 참아요. 잠시 후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들것에 실려 별채를 빠져나갔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그 옆을 지켰습니다. 저택 대문을 나서자 또 다른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유튜버들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 대문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온다. 최 여사 나온다. 저 여자가 그 계모야. 세상에 사람을 굶겨 죽이려 했대. 경찰차에 태워지는 최 여사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유튜버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생중계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재벌가 사모님의 두 얼굴. 식물인간 남편을 학대하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희대의 악녀가 체포되는 순간입니다. 최 여사는 쏟아지는 비난과 카메라 세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황급히 경찰차 뒷좌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이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이어 민호가 탄 구급차가 나오자 사람들은 숙연해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강 회장이래. 얼마나 고생했으면 뼈만 남았어. 쯧쯧. 영숙은 구급차 창밖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저택이 이제는 초라하고 흉물스럽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민호가 영숙의 손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영숙이 바라보자 민호는 입모양으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안도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 VIP 병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병실 안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칙칙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고 민호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숙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의료진의 집중 치료 덕분에 민호의 얼굴에는 제법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앙상했던 볼살도 조금씩 차올랐고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간이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얇고 길게 이어지는 사과 껍질을 보며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영숙이 사과 깎는 솜씨가 예술이네. 콩나물만 잘 파는 줄 알았더니. 영숙은 짐진 눈을 흘기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 좀 봐. 밥숟가락 들 힘 생겼다고 벌써 농담이에요? 내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칼 잡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기본이지. 영숙이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민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민호는 아삭거리는 사과를 씹으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맛을 느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네가 깎아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풋풋한 소년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늦깎이 신혼부부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민호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조사 결과 나왔어?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신문 한 부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재벌가 계모의 몰락, 징역 15년 구형 예상이라는 굵직한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여사와 장 씨가 서로 죄를 떠넘기느라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특히 장 씨가 최 여사의 비자금 은닉 장소까지 다 풀어버리는 바람에 횡령 금액만 50억이 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살인 미수에 특경법상 횡령까지 더해지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민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군. 욕심이 화를 부른 거지.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 중인데 감형받아 보겠다고 최 여사가 시킨 다른 불법 행위들까지 줄줄이 불고 있답니다. 두 사람 다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영숙이 통쾌하다는 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휴, 속이 다 시원하네요. 천벌을 받은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옛말이 딱 맞아요. 민호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 우리 앞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민호는 김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변호사, 퇴원 수속 준비해줘.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됐나?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입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재단 설립건도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재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영숙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고생했던 그 시장 다 없애고 쇼핑몰 짓는다고 했었잖아. 내가 그 계획 취소시켰어. 대신 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하고 상인들 자녀들 장학금 주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 당신 이름으로.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내 이름으로? 아니, 그 큰 돈을 왜? 당신이 지켰던 200억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바친 곳이고,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이영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영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영숙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는 침대에서 내려와 보조기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비틀거리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창가로 걸어가 영숙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우리 진짜 집으로.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바야흐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두 사람의 인생에 찬란한 꽃길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1년 후,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넓은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 영숙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월세 걱정에 한숨 쉬던 그녀가 이제는 구름 위에서 사는 듯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아침부터 분위기 잡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영숙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이제 지팡이도 없이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걸음걸이가 조금 느릿하긴 했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죠.
영숙이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냥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당신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다리 안 아파요? 민호는 영숙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씩 웃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밤 마사지 해주는데 아플 리가 있나? 자, 얼른 준비해. 오늘 우리 갈 데가 많잖아. 두 사람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직접 운전하는 최고급 세단은 부드럽게 도심을 빠져나가 영숙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차에서 내리자 시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이영숙 장학재단 설립 기념 떡 나눔 행사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상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쭈그려 앉아 콩나물을 팔던 영숙네가 이제는 우아한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재단 이사장으로서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도 같이 오셨네. 환영합니다. 상인 회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상인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시루떡 상자를 건네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씨 아저씨, 허리는 좀 어때요? 우리 재단 제유병원 알죠? 거기 가서 꼭 검사 받으세요. 순대네 아주머니 딸 이번에 대학 갔다면서요? 장학금 신청서 꼭 넣으시고요. 영숙의 따뜻한 배려에 상인들은 감동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뒤쪽에서 쭈뼛거리며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영숙을 거지라고 무시하며 텃세를 부렸던 생선 장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영숙이 다가오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그동안 제가 입이 방정이라. 박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하자 영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박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따뜻한 쌍화차 한 병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 씨 아줌마 날 추운데 고생이 많죠?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아줌마네 막내 아들 취직 준비한다며?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신입사원 뽑는데 지원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박 씨는 영숙의 대인배 같은 태도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아이고, 영숙 씨. 아니,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 참회와 고마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그런 박 씨를 가볍게 안아주며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성공해서 베푸는 것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민호의 그룹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 민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년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포기했을 때 유일하게 제 손을 놓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단상 아래 앉아있는 영숙에게 향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영숙을 비추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제 아내 이영숙 여사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가 가진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민호의 소개에 영숙이 수줍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고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이동하는 리무진 안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식물인간 남편을 학대하고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가사 도우미 장 씨는 수사 과정에서 최 씨의 차명 계좌 비밀번호를 경찰에 넘기고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최 씨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빈털터리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 화면에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교도소로 들어가는 초라한 최 여사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믿었던 도우미에게 배신당하고 돈 한 푼 없이 감옥에 갇힌 그녀의 말로는 인과응보 그 자체였습니다. 민호는 TV 화면을 끄며 영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 속이 다 시원하지? 영숙은 민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나쁜 기억은 다 잊고 우리 좋은 생각만 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미뤄두었던 진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예약한 곳은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영숙은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 그것도 호텔방처럼 꾸며진 1등석 좌석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비행기 안에 침대도 있어요?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영숙이 창문에 얼굴을 대고 아이처럼 신기해하자 민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승무원에게 샴페인을 부탁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작아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영숙은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리던 날들, 차가운 별채에서의 공포,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사랑까지. 민호가 영숙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기억나? 내가 어릴 때 너한테 했던 약속. 영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민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눈이 부실 정도로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이제 당신 손에는 물 한 방울, 아니 빗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하겠다는 약속. 진짜로 지킬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민호는 영숙의 거칠어진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영숙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 씨, 나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요. 이게 깨질까봐. 걱정 마. 이건 꿈이 아니니까. 앞으로 30년, 아니 50년 동안은 매일 이렇게 행복할 거야. 두 사람은 구름 위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남태평양의 한 휴양지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는 저녁, 민호는 해변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오직 영숙만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하얀 모래사장 위에 촛불로 만든 길이 놓여 있었고 그 길 끝에는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한 음악처럼 깔리는 그곳에서 민호는 다시 한번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영숙 씨, 30년 전에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못했잖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식으로 청혼할게. 나랑 결혼해줘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 영숙은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민호 씨.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민호는 일어나 영숙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영숙과 민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영숙의 헌신이 결국 차가운 절망을 녹이고 200억보다 값진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만 진실한 사랑과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들처럼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눈부신 봄날을 믿으며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